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태양광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도 좀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3.8 곱하기 10의 23승 킬로와트인데 사실 이것이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려와서 지구 표면에 도달합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125조 킬로와트, 1.25 곱하기 10의 14승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이 양은 전 세계 사용량의 만 배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할 때 태양에너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1/1000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한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맑은 날 지표면에 도달되는 태양 에너지 밀도는 다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지표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까지 도달했죠. 지구까지 도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대기층을 뚫고 나오죠. 대기층으로 올 때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는 거기에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방으로 오죠. 그렇지만 지구에 도달되면 지구 대기층에서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이제 소멸이 돼요. 소멸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표면에 도달되지. 우리가 활용하는 건 지표면에 도달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맑은 날 제곱미터당 1kW 정도 됩니다. 1000W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맑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아주 청명한 날씨죠. 구름 한 점 없는 날. 그 정도, 그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어떻게 돼요? 1년에 제곱미터당 1000W가 되는 날은 그렇게 많지를 않죠. 이렇게 흐린 날은 더더욱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지표면에 도달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평균으로 따져요. 연평균. 우리는 이제 북반부에 있으니까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나 봄 때는 일사량이 많아요. 그렇지만 겨울은 어떻게 돼? 일사량이 적잖아.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내 연평균 일일 수평면 전 일사량이 제곱미터당 한 3,000kcal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균 따져서 서울 지역 또 중부 지역 남쪽 다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3,00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 더 많죠. 남쪽으로 더 많고요. 또 달로 다닌다면 일사 조건이 가장 좋은 달은 5월달입니다. 5월달은 장마철도 아니고 해가 또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4,200, 한 4,000kcal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12월 달은 동지가 있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짧은 해죠. 날씨도 춥고 그래서 한 1,70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는 여기 지도를 보면 색깔이 진한 쪽이 일사량이 많은 쪽이고 좀 이렇게 하얀 쪽이 일사량이 적은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일사량이 좋은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갈수록 좀 일사량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지역. 왜 그럴까? 서울 지역만. 가장 요새 문제된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일사량이 중간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또 구멍 빡 뚫렸죠. 어디일 것 같아요? 대전보다도 대전은 공장이 많잖아.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니까 전주 정도 돼요. 내가 전주에서 한 2, 3년 살다 보니까 그 공단에서 미세먼지 엄청나더라.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아마 전주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그래도 공기가 맑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때 이 경사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평면의 일사량과 경사면 일사량을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여기가 유도가 이 스마트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가 한 36도, 30도 정도, 36, 32도 정도 이렇게 돼요. 유도가. 이 영도는 유도가 영도가 어디예요? 적도죠. 적도에 적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 설치할 때 이렇게 수평면으로 설치하죠. 왜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우리 북방부 있으니까 해가 어떻게 돼요? 남향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남향으로 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태양광을 약간 경사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뭐냐면 태양하고 이렇게 직각으로 빛이 들어올 때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책을 보면 요 유도하고 요 태양 전지의 경사면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태양 전지 경사각이 더 커지고 적도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만약에 32도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여기 대전 지역에다 그러면 한 30도 정도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유도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유도보다 좀 낮은 각도로. 왜 그러냐면 이것을 연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평균으로.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집을 짓더라도 남향이 좋다는 거잖아요. 남향은 왜 좋아요? 햇빛이 잘 들잖아요. 그래서 태양 전지도 고정시킬 때 이렇게 남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어떻게 돼요? 각도가 변경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에 따라서 약간 효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수평면과 경사면 일사량이 각도에 따라서 지금 30도일 때 100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면서 97%, 98%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각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대전 지역 같은 여기 같으면 30도로 아니면 30도로 그다음에 남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이건 참고로 알고 되고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크게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 있죠. 가정에 설치하는 것은 3kW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용 같으면 누진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진세율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발전된 것을 이렇게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그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대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의 수요 그 피크 시간은 뭐 2시, 3시다 여름철에. 왜 그래요? 2시, 3시 가장 덥고 어떻게 돼요? 공장, 사무실 가장 더우니까 에어컨이라든지 기계가 가장 많이 가동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전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 2시, 3시 정도 돼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비 발전기를 총동원합니다. 근데 예비 발전기를 동원할 때 그 발전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 야간에 뭐 발전을 할 때 발전 단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피크 때 발전하는 전기는 뭐 200원, 300원까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발전 단가 비싼 막 가스 발전기 돌려야 되고 뭐 또 그 대기하고 있던 것을 돌려야 되니까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데는 전기를 많이 쓰는 우리 뭐 가정은 아니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죠. 그 피크 때 되면 전기요금이 더 비싸집니다. 왜? 들쓰라고. 그리고 예비 전력이 적으면 회사에다 지원금을 주고 그때는 이제 전기를 끄라고 그래요. 왜? 잘못하면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장 발전 단가가 비싼 그 피크 때 피크가 옛날에는 2시, 3시였는데 지난번에 영상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늦어졌죠. 4시, 5시로 늦어졌다. 피크가. 근데 늦어졌다는 의미는 피크 때 태양광 발전이 전국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피크를 그 피크를 어떻게 돼요? 상쇄시켰다. 상쇄시켰다는 것은 가장 비싼 전력을 생산할 때 어떻게 돼요? 태양광이 그것을 대체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
단지 몇 킬로를 발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이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뉴스도 나왔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3kW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시골에 보면 보통 300kW 정도 발전하더라고. 근데 우리 가정에서 생산하는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소비량이 한 300, 400 정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발전한 양과 소비된 양이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전기를 생산했다는 얘기는 뭐 생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태양광 발전하지 않았다라면 뭐 석탄을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발전을 해서 개통 연결해서 내가 쓰는 데까지 전기가 와야 되잖아.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태양광 지붕에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 돼?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쓴 거기 때문에 거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컬 에너지예요. 로컬 에너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건 그 지역에서 생산을 쓴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우리나라 전기는 이게 한전에서 모든 생산한 전기,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모든 전기가 개통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어느 발전소에서 발전하는지는 모르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산한 전기가 멀리 가겠어요? 내가 쓰잖아. 그래서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가 먼저 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 멀리서 오는 생산된 전기가 올 필요가 그만큼 내가 생산한 만큼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 에너지라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부수적으로 또 나타나요. 그리고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안 떼고 일단 전기를 생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이 보통 뭐 연간 630리터 석유를 생산한다. 630리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름 보일러 한 드럼 2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세 드럼 정도는 탱크 하나 설치하면 세 드럼 정도는 어떻게 돼? 뭐 화석연료를 기름을 절약했다. 그만큼 어떻게 돼? 석탄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만 하다 3kg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합하면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처럼 대규모 발전해서 뭐 대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렇게 640m 발전은 발전소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에.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를 바꿔주는 건데 어떻게 해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 바꿔주느냐? 이것은 1884년도 독일의 헤르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광전 효과라는 것이 많이 들어봤죠. 헤르츠 뭐 자기 이름 따가지고 주파수 할 때 헤르츠 나오잖아. 단위가 헤르츠. 그래서 지금 우리 전기공학이라든지 할 때 자기 이름을 딴 그 단위라든지 뭐 법칙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이렇게 효과라는 게 뭐예요? 효과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일사라고 딱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 헤르츠라는 사람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게 진공관입니다. 진공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이렇게 전압을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 진공 상태, 진공은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당연히 안 흐르죠. 근데 빛을 딱 조이니까 전기가 흘러. 야, 어떻게 빛이 없으면 전기가 안 흐르는데 빛을 조이니까 이게 전기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광에 의한 전기가 흐르는 효과다 해가지고 이렇게 광전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빛이 이렇게 되면 빛도 하나의 에너지잖아. 빛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쪽 해소도 쪽 전극이죠. 전극. 이게 마이너스 전극 쪽에 빛이 딱 들어가면
모든 그 도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자가 많이 있다고 보잖아요. 자유전자가 많은 거야. 그 자유전자가 많은데 어떤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자유전자는 어떻게 돼?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가죠.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일단 튀어나가면 이 전자는 튀어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 공간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극이 있어. 이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쪽은 지금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계속 들어가 가지고 전자가 계속 튀어나오면 이 전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 전자는 이 전원에서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전류의 근원은 원래가 전기의 근원은 전자입니다.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죠. 근데 그 당시는 전기의 근원을 몰랐죠. 왜냐하면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분명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봤을 때 이 광전 효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광전 효과예요. 알았죠? 다음에 중간고사를 많이 시험을 보게 된다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태양 전지의 원리, 어떻게 해서 태양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지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일단은 도체, 부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여기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 근본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은 태양전지의 원리를,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 뭐일까요? 은이죠. 은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 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입니다. 근데 은으로 전선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전선을 안 만들어. 왜? 비싸니까. 그 다음이 뭐일 것 같아요? 구리입니다. 구리는 좀 비싸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구리선을 쓰고. 근데 구리도 비싸요. 요새 여러분들 그냥 뭐 구리선 전선 많으니까 그냥 뭐 있으니까 쓴다 그러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구리 가격이 몇 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도 비싸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전기 도체로 전선으로 쓸 수 있는 또 금속은 또 뭐 있지요? 알루미늄은 그 다음 이제 전기 저항이 작은 게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가격이 좀 싸죠. 근데 알루미늄은 가격이 싸고 되게 가볍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강도가 약해요. 강도가 약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다 부서집니다. 물러가지고. 그래서 그 알루미늄 전선은 이 옥랩에서는 안 써요. 오깁에서는 있죠. 송배전선에서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강심을 넣고 바깥에 알루미늄 선을 넣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도는 강선으로 지지를 하고 전류는 알루미늄으로 전류를 흘려줘요. 이게 고압으로 했기 때문에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고압 15만 4천 볼트라든지 34만 5천 볼트, 765, 76만 5천 볼트까지 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대 송전자는 76만 5천 볼트예요. 76만 5천 볼트까지 승합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저항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전압을 올렸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강심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을 좀 굵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송전선 있잖아요. 그 전선은 구리선이 아니고 대부분이 강심 알루미늄선. 그래서 실제 힘은 강선은 어떻게 돼요? 저항 크잖아요. 강선은 굉장히 큽니다. 그걸로 힘을 지지해요. 또 하나는 전기라는 것은 어떤 단면적이 넓은 이렇게 전선인 경우는
전기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면에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전기는 바깥쪽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강심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강심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는 철로 강심으로 하고 전류가 잘 흐르는 바깥쪽으로 알루미늄 선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선을 씁니다. 알았죠? 그 이외에는 다 구리선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 고무, 플라스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부두체라 하고 이 부두체를 전기에서는 흐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을 절연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근데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고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그 안에 전자가 많은 거예요. 자유전자가.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잘 움직여요. 그렇지만 부두체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자 핵이 전자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전기가 잘 흐르고 흐르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전기를 볼 때는 중간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잘 흐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이죠.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반도체를 알고 만들어진 것이 1950년대 이 게르마늄 반도체를 발견을 하고 그 당시 50년대는 이 반도체 소자 전자제품은 게르마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게르마늄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희소한 물질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비싸고 또 반도체 특성이 실리콘보다 떨어지는데 그 후에 실리콘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소자들, 그다음에 태양전지 이거 다 실리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실리콘이 원래 본 재료입니다. 원래 기본 재료 소재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특성은 반도체 부도체 다 성질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 성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는 빛이나 여유나 압력이나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아까 얘기한 무슨 효과? 광전 효과, 그렇죠? 광전 효과, 광도전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정류작용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지구상에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각 물질마다 성질이 다 있죠. 근데 그 물질 성질들은 원자 핵과 전자 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해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 뭐냐면 수소잖아요. 그럼 수소는 원자핵 하나에 양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헬륨은 2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하나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물질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그 전기적으로 본다면 최애각의 전자,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가 몇 개냐, 그건 성질이고요. 첼 바깥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기적인 성질이 달라져요. 이 반도체는 특징이 뭐냐면 최애각의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가원소라고 그래요. 사가원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듯이 사가원소는 주기율표에 보면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옥가원소가 있습니다. 옥가원소라는 게 뭐예요? 옥가원소라는 최애각의 전자 몇 개? 5개. 삼가원소가 있습니다. 최애각의 전자 몇 개? 3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표되어 있는 게 삼가원소, 알루미늄, 게르마늄, 인디움, 인, 비소, 안티몬 이것들은 이제 3가, 5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요 사가원소, 반도체와 상가원소, 사가원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의 성질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게르마늄이다 그러면 이제 최초의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것이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하죠. 게르마늄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 게르마늄 생각나는 거. 게르마늄 팔찌 있고 뭐 게르마늄 온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뻥입니다. 몸에 전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희소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은 상술에 있고요. 뻥입니다. 속지 마세요. 몸에 하나도 안 좋아요. 상술입니다. 이 게르마늄은 원자번호 32. 원자번호 32라는 것은 전자수가 32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요. 게르마늄 원자 핵이 있고 제일 안쪽에 있는 궤도에 도는 전자 2개. 그다음에 8개, 18개, 4개. 합해서 32개. 원자번호 32개입니다. 원자번호가 전자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전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원자 핵의 안에 있는 양자수도 많아지죠. 양자와 전자가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전기전 성질이 상쇄돼서 중성이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양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물질들 있죠. 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굉장히 크죠.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요거 게르마늄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마늄, 이 게르마늄은 사실 굉장히 그 희소한 물질입니다. 지구상에 한 7ppm, ppm은 100만 분의 1인데 100만 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금속이에요. 희귀한 이 금속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 가격이 비싸지겠죠. 비싸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게르마늄으로 반도체를 만들었고요. 그 후로 이 실리콘을 발견합니다. 실리콘은 원자번호가 14입니다. 게르마늄 적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가 2개, 8개, 최고의 전자가 4개입니다. 4개고요. 이게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차이하냐면 27.6%. 사실 이 우주, 이 우주에는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물도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상에 물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물은 근본적으로 H2O니까 돼. 수소, 산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이 지구 이것의 주성분은 뭐냐면 수소와 산소라고 보면 돼요. 수소와 산소. 그 다음 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산소의 다음으로 그 실리콘이 이산화수소 SiO2로 존재합니다. 원래 실리콘은 실리콘 자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SiO2 이산화규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SiO2다. 실리콘이죠. 이산화규소 SiO2예요. 실리콘은 Si잖아요. 그렇죠? O2는 뭐예요? 산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산소하고 이 실리콘하고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 SiO2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산화탄소에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탄소를 집어넣습니다. 탄소가 탄소의 주성분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탄소의 주성분이 뭐 석탄, 뭐 대표적인 코크스, 뭐 흑연 이런 것들이 탄소가 주성분이잖아. 그래서 이 탄소의 주성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환원을 시켜요. 그러면 이 C하고 O2하고 결합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뭐가 남아요? 예, 실리콘만 남게 됩니다. Si만 남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전기로 해서 이렇게 환원을 시키게 되면 이제 SiO2하고 탄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CO2가 결합이 되고 Si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Si가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제 이 첫 번째 분리된 이 실리콘은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메탈 실리콘이라고 그래요. 메탈 실리콘. 그 메탈 실리콘은 이제 순도가 한 98%, 99% 정도의 실리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뭐 태양 전지라든지 우리 전기 제품에 반도체 소재로 사용하려면 이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높아야 돼. 그래서 이놈을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는데 우리가 정제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책이나 뭐 언론에서 그 실리콘이 뭐 반도체 산업이 뭐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순도를 어떻게 얼마큼 올려야 되냐면 뭐 12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12라인 9잖아요. 근데 12라인이라는 것은 9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9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의 퍼센트. 이 정도 순도를 가진 반도체로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순도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여야 된다. 불순물을 어떻게 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99.99에서 9가 12개라는 얘기는 완전 순수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도가 여기까지 올리겠다는데 가격이 비싸지겠죠.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불순물이 얼마큼 있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죠. 얼마큼 있어요? 0.00000000001%.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구하고 달 사이에 한 30만 킬로미터 거리가 돼요. 그 사이에 불순물이 그 공간 내에 야구공만한 불순물이 하나 있는 정도. 자, 대단하죠? 이 정도 12라인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후 반도체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냐면 우리 그냥 컴퓨터 CPU라든지 메모리 소자,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이 정도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순도 높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 전지를 사용하는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7라인이나 8라인 정도 써요. 순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99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 순도를 요 정도에서 이제 태양 전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최초의 태양 전지는 이렇게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약간 불량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순도를 못 맞춘 거 있지. 그놈을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었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는 불량품 반도체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별도로 태양전지용으로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를 생산하여서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순수한 반도체다라면 아무 일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지적으로는 중간값을 갖고 있지만 일을 못해요. 이놈을 어떻게 돼? 적당하게 이제 가공을 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반도체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의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자들은 최고의 전자가 4개죠. 안쪽에 있는 전자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전자는 언제 핵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최고의 전자 4개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운 수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최애각의 전자 4개가 서로 공유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 이 전자를 하나를 서로 이웃하고 있는 원자핵과 서로 공유를 해요. 이 전자는 이건 내 거기도 하고 네 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웠을 거예요. 모든 물질의 결합이 종류해가지고 뭐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지? 금속 결합은 어떻게 돼요? 단단히 결합이 됐기 때문에 단단하다. 이온 결합은 특별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소금 있죠. NaCl. 그렇죠? NaCl. 뭐지 이게? 나트륨이죠. 요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 이온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온끼리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된 게 바로 소금입니다. 나트륨이에요.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고
이 실리콘의 특징은 뭐죠? 서로 공유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자 핵들은 이게 이제 불안정을 원자 핵 최고의 전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안정이 되냐 불안정하냐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수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전자가 하나잖아. 수소는 어떻게 돼요? 안정된 물질이에요? 뭐 공기 혼합되면 폭발한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어떤 물질은 공기 중으로 막 이제 산화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물질 성질이 있는데 이 그 안정된 그 물질로 하려면 최고의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이게 물질이 안정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웃하고 있는 전자와 공유결합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돼? 공유결합을 전자 하나가 가지고 원자 핵이 주변에 원자 핵과 같이 공유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야가 그냥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반도체는 자체로서는 아무 역할을 못 해요. 역할을 못 하는데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어떤 그 원소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원소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미소하게 옥가원소, 인이나 알루미늄, 안티몬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나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래가 최애의 전자가 4개인데 그 미소하게 옥가원소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개는 일단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전자가 남지요. 이 남는 전자를 우리는 과잉전자라고 그래요. 이 과잉전자라는 얘기는 남으니까 어떻게 돼? 갈 데가 없지. 주인님을 못 찾았어. 그렇게 돼. 이 과잉전자는 어떤 힘에 의해서 쉽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반도체에다 전류를 좀 많이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옥건수를 좀 더 많이 집어넣으면 과잉전자가 많아지고 그 넣은 것만큼 과잉전 생산이 되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로 볼 때는 옥가원소를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옥가원소를 넣었다는 것은 다른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에 어떻게 돼요? 순수한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불순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도 해요. 불순물이 들었는데 이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얼마큼 불순물이 넣느냐에 따라 성질은 달라지죠.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넣어야 돼요. 아주 적게. 그러니까 뭐 그 얼마큼 이것을 갖다가 불순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일단은 전자는 어떻게 돼요? 무슨 전기를 띠게 돼요?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질에다가 옥가원소를 넣었으면 넣은만큼 어떻게 돼요? 과잉전이 생기고 과잉전이 생긴 만큼 어떻게 돼요? 전자가 많다. 전자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기를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무리는 아니죠. 근데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물질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전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N형 반도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공정이라고 하죠. 순수한 반도체에다 옥건소를 딱 집어넣는데 이 공정을 도핑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핑 공정. 도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성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첨가하는 하나의 공정이에요.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이제 상과원소를 집어넣습니다. 상과원소의 대표적인 물질 알루미늄, 인디움, 붕소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나와요. 전기능사 시험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놔야 되고요. 이거는 상과원소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3개는 결합을 해요. 4개가 들어가지 이제 다 공유결합이 되잖아. 공유결합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자리에 구멍이 하나 생긴 거야. 들어갈 자리에 못 들어가. 그럼 뭐가 생겼어? 들어갈 자리에 전자가 딱 들어가야지 딱 맞잖아. 근데 못 들어가니까 어때? 구멍이 뚫려버린 거잖아요. 홀이 생긴 거,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홀이 생긴다. 이걸 갖다가 전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전공 그 구멍에 홀에 전자가 딱 들어가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화가 되는 거예요. 원자핵에는 양성자하고 딱 그 전자가 들어가서 이 전자하고 중화가 돼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에 못 들어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무슨 전기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기. 그러니까 내가 P형의 어떤 물질을 넣는 것만큼 뭐가 생겨요? 전공이 생기죠. 홀이 생긴단 말이에요. 홀이. 그래서 이걸 갖다 전공. 그리고 또 전공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면 포지티브다 해서 이것을 P형 반도체라고 그래요. P형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오드다, 태양전지다, 뭐 트랜지스터다, 뭐 S셀 모든 우리가 전자 부품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 소자들은 이 지금 만든 P형과 N형을 어떻게 접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P형하고 N형을 딱 붙이면 그게 반도체고 P형하고 N형하고 P형하고 붙이면 또 트랜지스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P형하고 N형하고 붙이면 S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접합을 P형과 N형을 어떻게 접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반도체다, 뭐 태양전지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이 돼요? 실리콘을 만들고 그다음 P형 반도체를 만들고 N형 반도체를 만들고 P형과 N형을 어떻게 접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P형과 N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다이오드 배웠죠. 사실 태양전지도 Pn 접합이에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해를 하고 이 다이오드의 원리를 알아야지 태양전지 원리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다이오드에 이미 배웠지만 기본적인 안 것지만 다이오드의 특성과 원리를 알고 그것이 그대로 태양전지로 넘어갑니다. 알았죠?